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중인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돈을 모은답시고 아이를 키운답시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우게 된 속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에게는 좌우명이 딱히 없었지만 제 좌우명처럼 가슴에 새기며 살게 되었던 속담이었던 것 같아요.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습관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남들이 보기엔 가난한 축에 속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근성 하나는 정말 끝내줬던 우리 엄마 덕분이었죠. 물론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만큼 강한 사람은 없다고들 하지만 우리 엄마의 근성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우리 엄마의 노력 덕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의 대단한 촉 같은 것이랄까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요? 엄마는 이상하리만치 돈을 보는 눈이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시세 흐름이나 사람 보는 안목도 아주 정확하셨고요. 그런데도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았던 건 바로 외삼촌 때문이었죠. 어느 날 외삼촌이 조심스레 엄마에게 부탁을 해온 겁니다. 아이 누나 미안한데 보증 좀 서줘야겠어. 내가 아주 끝내주는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참 보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번 일만 잘 넘기면 바로 갚을게. 외삼촌의 당당한 요구에 엄마는 망설이다 결국 도장을 찍으셨고 그게 화근이 됐죠. 외삼촌은 그 뒤로 쫄딱 망하고선 연락도 없이 도망쳐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에선 빚 독촉 전화가 끊이질 않았고 엄마는 그 모든 걸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미련해 보였고 사실 근성으로도 이건 못 이기겠다 싶었었죠. 보증? 엄마, 절대로 가족 사이에서도 서면 안 되는 게 보증이라는데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외삼촌이잖아.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가 열심히 갚으면 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답답하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엄마의 그 따뜻한 마음이 한편으론 이해되기도 했어요. 엄마는 언제나 좋은 게 좋은 거야. 괜한 원망한다고 뭐가 달라지니 하시며 웃으셨거든요. 그런 엄마는 시장에서 작은 떡집을 하셨어요. 겨울엔 입김이 뽀얗게 올라오는 새벽 시장에 나가 떡을 찌고 여름엔 땀으로 옷이 다 젖어도 한 번도 투정을 부리지 않으셨죠. 그런데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가며 드는 개에는 아무나 들지 않으셨어요. 사람 믿고 드는 게 개가 아니라 돈을 보고 드는 게 개요. 이자 계산 못하면 평생 허탕만 치는 거야. 하시며 언제나 꼼꼼히 따져보셨어요. 개주가 누구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언제 돈이 도는지 전부 계산해서 결정하셨죠. 그렇게 돈에 대해선 누구보다 냉정하셨던 분이 유독 가족 앞에서는 약하셨어요. 가족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서 사람은 살면서 의지할 때가 하나쯤은 있어야 해 하시며 끝끝내 외삼촌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참으로 신기했어요. 똑 부러지고 계산 빠르신 엄마가 왜 가족에겐 한없이 물은 분이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사랑 때문이겠죠. 우리 아버지도 성실한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 군대에서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장애 판정을 받으셨고 그 이후론 구두 수선을 하며 생계를 꾸리셨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많이 비관하셨다고 해요. 내가 다리를 절면서 무슨 일을 하겠냐며 한숨을 내쉬셨다는데 곧 마음을 다잡고 일을 시작하셨어요. 남들보다 오래 서 있긴 힘드셨지만 누구보다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구두를 고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제가 창피해야 한 적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운동회 날이었죠. 학교에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운동장을 절뚝이며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들 앞에서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고요. 그 모습을 보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다정했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아빠가 미안하다. 그래도 너 운동회 하는 건 꼭 보고 싶어서 왔단다.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저는 차마 아무런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저는 비록 세상에 자랑할 만한 분은 없었지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2분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했지만 결코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진짜 부자인 삶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는 제게 정말 너무하다면서 소리를 치셨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부끄러워해? 네가 자식이냐? 네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 줄 알아? 화를 참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엄마의 눈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때는 그저 창피하다는 감정 하나로 뱉은 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투정을 부리고 싶었던 거였죠. 운동회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열심히 2인 삼각 연습을 했거든요. 친구랑 같이 뛰면서 꼭 1등을 하자고 약속도 했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다리 때문에 그 경기에서 빠져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요. 그럴 땐 차라리 참가하지 않는 게 낫겠다. 꼴찌에서 놀림받느니 안 하는 게 나아. 그렇게 철없던 제 마음이 결국 아버지를 향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뉘우쳤고 그 뒤로는 단 한 번 아버지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엄마는 그날 이후로도 언제나 저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새벽 4시 반이면 눈을 뜨셨고 부엌에 불을 켜고 조용히 반죽을 시작하셨죠. 콩을 삶고 가래떡을 썰고 백설기를 찌는 일은 매일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부지런하시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았죠. 엄마는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시는데 왜 우리 집은 여전히 돈이 없을까? 엄마는 기계 하나 들이는 것도 아깝다며 전통 방식만 고수하셨어요. 손으로 떡을 빚고 직접 찌고 포장까지 모두 혼자 하셨죠. 떡 종류도 많지 않고 포장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엄마 떡은 이상하게도 늘 잘 팔렸어요. 시장 사람들도 단골 손님들도 그 투박한 떡에서 정성을 느꼈던 거겠죠. 당연히 손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손등이 갈라지고 벗겨졌어요. 어느 날은 손에 반창고를 10개 넘게 붙이고도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손맛이 있는 떡이 진짜 맛있는 거야. 나는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그래? 우리 딸은 나중에 고생 안 하면 되지. 우리 딸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나? 건물주요. 아이고, 어머나, 건물주? 그거는 왜?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그 대답은 제 안에서 꽤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말이었어요. 세상을 조금 일찍 알아버렸던 걸지도 몰라요. 엄마가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모습, 아빠가 절뚝이는 다리로 구두를 고치며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 그 모든 게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저는 어릴 때부터 현실을 빨리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일해도 빠듯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꿈꿨어요.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고 아빠가 다리 아픈데도 억지로 구두를 고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우리 가족에게 꼭 선물하고 싶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그 다짐이 저의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엄마가 새들어 장사하시던 떡집 건물은 좀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 소유였어요. 그분은 시장에서 꽤 유명하셨죠. 항상 회색 빛깔 중절모를 쓰고 하얀 눈썹이 치켜 올라간 채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그 지팡이 끝으로 세입자들 발끝을 툭툭 치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린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었지만 그게 어찌나 공포였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는 건물 앞 청소는 제때 했는지, 간판 못질은 했는지, 쓰레기 봉투는 규칙대로 뒀는지 매일같이 살피셨어요. 떡집 앞에도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까딱이며 한마디씩 던지셨죠. 아유, 거의 이 앞 청소 좀 더 깔끔히 해야겠어. 손님 발자국이 그대로잖아. 아, 네, 사장님. 바로 치울게요. 세입자들 누구 하나 할아버지한테 대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그때 어렴풋이 느꼈어요. 이분이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건 건물 때문이구나 하고요. 그 당시에야 제가 뭘 제대로 알았겠냐마는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제 마음속엔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건물이 있으면 굳이 몸으로 일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한테 고개 안 숙여도 되겠구나. 그래서였는지 엄마가 우리 딸은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하고 물으셨을 때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건물주라고요. 엄마는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능할 것 같냐고 웃으셨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려운 거 알지만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은 뒤로도 세상은 쉽게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지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거든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시험을 보면 늘 같은 문제에서 실수를 반복했고 덤벙대는 성격 탓에 쉬운 문제도 틀리기 일쑤였죠. 문제를 좀 더 꼼꼼히 풀어야 해 라는 선생님의 말에 몇 번이고 다시 풀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뒷부분 문제는 손도 못 댄 채 제출한 적도 많았고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서며 결심했어요. 나는 그냥 공부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엄마 몰래 시작했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는데 교복 위에 겉옷 하나 걸치고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아침 수업에 졸린 눈으로 들어간 날도 있었어요. 돈을 벌어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을 때 엄마는 손사래부터 치셨어요. 이거를 왜 가져와? 너 공부해야 할 시간에 이게 무슨 짓이야? 공부 못하잖아. 엄마 고생하는 거 매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등록금 내가 모을게. 그 마음은 고맙지만 아직은 네가 할 일이 따로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 그 말이 오히려 더 힘이 됐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마다 엄마께 전부 드렸어요. 그렇게라도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도 그걸 아시고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계획적인 재테크나 투자를 아는 것도 아니었고 아르바이트 몇 푼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 가족에게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엄마 아빠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돈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했던 시기였어요. 돈이 많으면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린 시절의 순진한 꿈은 그 무렵부터 조금씩 현실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도 머리 숙이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그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 가족에게 결정적인 기회 하나가 찾아왔죠. 바로 엄마가 속해 있던 개 모임에서 일이 터졌던 거예요. 그날 저녁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셨어요.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손엔 개부가 들려 있었죠. 엄마는 한숨을 쉬며 개부를 탁탁 넘기셨어요. 알고 보니 개원 중 한 명이 부도를 내면서 개 전체가 휘청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며칠 새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고 개원들 사이에선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 말들이 오갔죠. 그 와중에 엄마가 나섰어요. 사실 엄마 돈도 꽤나 걸려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을 걷어붙이신 거긴 했지만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셨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엄마가 모든 개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직접 채권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게 엄마는 매일 장사 마치고 밤이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때론 과일 한 상자,
때론 떡 한 팩 들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상대가 화가 나 있을 때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화가 풀리면 다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죠.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개 대표로 선출되었고 마침내 개 모임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엄마에 대한 신뢰도는 확 올라갔고 그 개는 믿을 만하다는 말이 동네에 쫙 퍼졌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엄마가 속한 개에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고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가 엄마 떡집으로 찾아왔어요. 내가 이런 정보 진짜 안 알려주는 거 알지? 이모, 괜찮은 물건 하나 나왔어. 진짜 놓치면 손해예요. 아유, 그렇게까지 자랑을 할 정도야? 어떤 건데? 2층짜리 다용도 주택이에요. 1층엔 슈퍼 들어와 있고 2층은 비어 있어. 감정가보다 30% 싸게 나왔고 지금 경매 진행 중이래. 처음엔 엄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한번 잘못 들어가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덧붙였어요. 보증금 빼고 개에서 먼저 갯돈 받으면 손해보는 장사 아니라고요. 진짜 기회라고요. 엄마는 며칠 동안 밤새 계산기를 두드리셨어요. 개원들과 미리 상의해서 갯돈을 먼저 당겨받고 집 보증금까지 정리한 뒤 부족한 부분은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더 받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 건물을 사기로 결정하셨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건물주가 된다고? 꿈만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그 2층 주택의 윗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래층엔 작은 슈퍼가 세입자로 들어왔고 우리는 위층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진짜 기회를 잡는 거야. 남들이 물러설 때 달려들 수 있어야 이득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뭔 뜻인지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뼈에 새겨지는 말이 되었어요. 그 건물은 우리 가족에겐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밤을 새워 떡을 찌며 모은 피땀이었고 아버지의 절뚝이는 다리로 버틴 시간이기도 했어요. 물론 세를 줄 수 있는 건 1층뿐이었기 때문에 노후 대비용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지만 매달 꼭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삶을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34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는데 부서는 달랐지만 협업할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을 자주 마주쳤죠. 처음엔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회의 끝나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게 되고 어느새 점심도 함께 먹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쌓여갔어요. 서로 바쁜 와중에도 꼭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 얘기뿐 아니라 사적인 고민까지 나누게 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죠.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하는 건 좀 빠르지 않냐? 신중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결혼은 현실이다. 주변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무엇보다 야망이 뚜렷한 사람이었거든요.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늘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이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결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저는 잠시 휴직에 들어갔고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어요. 퇴근이 늦을 때도 많았고 회식도 잦았지만 저는 지금은 고생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참고 견뎠어요. 그런데 제가 복직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자꾸 마음이 어딘가 떠 있는 듯 했어요. 집에 있어도 멍하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회사 얘기보단 다른 사람 얘기를 더 많이 했죠. 그중 특히 자주 언급되던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과 오랜 시간 한 부서에서 일했던 동료였는데 얼마 전 퇴사하고 애견 관련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게 대박이 터졌다는 거예요. 걔가 뭔 대단한 능력이 있었냐? 근데 요즘 보면 완전히 날아다니더라. 나보다 성실하지도 않았고 기획력도 부족했는데. 아, 진짜 사람 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 남편은 점점 그 얘기만 했어요. 처음엔 그냥 부럽다는 감정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휩싸인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가보면 어떨까? 상금도 받고 만약 잘 되면 창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 일단 도전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아니야.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어. 도전만 해보는 거야. 그리고 만약 상금을 받으면 우리 제주도라도 한번 다녀오자.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가족여행 갔는지도 기억 안 나잖아. 그 말에 솔깃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남편이 무언가에 의욕을 느끼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는 허락했어요. 공모전 상금이 몇백만 원 정도 된다고 하길래 괜찮겠다고 했죠. 그런데 결과는 기대와 달랐어요. 남편은 3등 안에도 들지 못했어요. 에이씨, 심사위원들 도대체 뭘 본 건지 모르겠어. 내가 준비한 거 진짜 괜찮았거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들었어요. 이후로 남편은 주말마다 투자자 미팅이 있다며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죠. 그럴 수도 있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겠지. 저는 남편을 믿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고 정작 수익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으니까 제 마음도 혼란스러워졌어요. 계속 응원해야 할까 아니면 말려야 할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말은 가족을 생각한 말이 아니었죠. 내가 퇴직금을 받으면 그걸로 창업 준비를 해보려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는 정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건가? 생각이 많아졌어요. 남편이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게 현실적인 판단인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응원과 걱정이 팽팽히 맞섰고 저는 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직 우리 아이도 어린데 창업이 웬 말이냐고 간곡하게 말렸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지금이 그런 도전할 때야? 이제 내 이름 걸고 내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결국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하다 끝날 것 같아.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었고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 생활비를 책임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남편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나눠서 투자하겠다며 무언가 열심히 알아보는 눈치였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곤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면서 힘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본인이 명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도 알겠다고 자기만 믿어보라고 말을 했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마음 한켠엔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죠. 남편이 처음 선택한 건 커피숍이었어요. 어느 날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계약까지 완료를 했다면서 곧 인테리어에 들어갈 거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데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남편은 커피를 내려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커피는 누가 만들 거냐고 묻자 남편은 웃으면서 어차피 기계가 다 내려주는데 무슨 문제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인테리어만 잘 꾸며도 손님들이 줄을 선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장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 맞나 싶었죠. 역시 나는 역시였어요. 동네 상권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 메뉴 구성도 대충이었어요. 심지어 홍보나 배달도 하지 않았죠. 결과는 당연했어요. 손님은 거의 없었고 인건비만 줄줄이 나갔어요. 장사 시작한 지 딱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남편은 변명만 했어요.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서 망한 거라고요. 시기도 별로였던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애써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남편이 이번엔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다 온라인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초기에 돈도 별로 안 들어간다면서요.
남편은 어디선가 들은 마케팅 용어들을 나열하며 열을 올렸어요. 그날부터 집안에는 새벽 배송 박스가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박스마다 텀블러, 장난감, 블루투스 이어폰, 이상한 미용기기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죠. 사이트는 남편이 직접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엉망이었어요. 사진은 흐릿하고 글씨는 깨져 있었고 고객센터 번호도 없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식이면 반품 들어올 수도 있어. 설명서나 확인했어? 그냥 써보면 알아. 요즘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 비싼 물건도 아닌데 뭐. 그 말이 무섭게 현실이 됐어요. 반품이 쏟아졌고 이유는 하나였어요. 제품 설명서가 전부 중국어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고객들은 당연히 화를 냈고 환불 요청은 끊이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표정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카드값이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 개인 신용카드는 연체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본인 카드를 쓸 수 없으니 제 카드를 달라고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속이 다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 정말 외삼촌이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싶었죠. 아무리 내가 잘해보려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결국 또다시 돈에 쫓기며 살아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는데 남편은 마치 진흙탕을 그냥 달려 들어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음엔 진짜 잘 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꺼지고 있었어요. 그 말,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까요. 물론 친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 숨을 쉴 수는 있었죠. 엄마는 제가 힘들다는 걸 금세 눈치채셨고 남편에게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조용히 제 손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쥐어주셨어요. 엄마의 손은 말보다 먼저였고 저는 그 돈을 정말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 생활 자체가 굴러가지 못했을 테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늘어나는데 남편은 돈을 쓰기만 바쁘니 제가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기저귀며 분유며 아이 옷이며 작은 돈들이 끊임없이 나가는데 남편은 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죠. 결국 남편은 온라인 쇼핑몰도 말아먹었어요. 집안에 잔뜩 쌓아놨던 상품 박스들을 보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건 대체 언제 치울 거야? 이 짐덩어리들이라도 빨리 치워야 할 거 아니야. 아, 답답해 죽겠네. 좀만 기다려봐. 아직 안 끝났어. 이번엔 진짜 감이 왔다니까. 남편은 그렇게 천하태평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고민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죠. 확 그냥 끝내버릴까? 하지만 결국 그 말을 내뱉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아이 때문이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아이한테 아빠를 빼앗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이는 아빠를 좋아했고 남편 역시 아이를 예뻐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마 그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 이후에도 사업병 걸린 사람처럼 사업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인 대상 고단백 도시락 사업인데 진짜 대박 아이템이야. 요즘 헬스 붐인 거 몰라? 배달 위주로 하면 되고 여차하면 내가 직접 배달도 할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남편은 듣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도시락 사업도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의심도 많았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어요. 적어도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곳에 돈을 날리는 일은 없었죠. 그러던 중 사업 2년차 여름에 남편이 다이어트 도시락을 출시했는데 그게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어요.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더니 하루에 수십 개씩 주문이 밀려 들어왔어요. 여보, 이거 봐봐. 인스타에서 또 후기 올라왔어. 와, 이 도시락 진짜 잘 만든 거라니까. 남편은 신이 나서 매일 주문수를 셌고 매출을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이기까지 했죠. 드디어 우리도 빛 좀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니까요. 그치만 남편처럼 마냥 기뻐할 순 없었어요.
왜냐면 그 다이어트 도시락의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 엄마였거든요. 그날도 남편은 전전긍긍하며 매출이 안 나오는 이유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안쓰러웠는지 엄마가 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요즘 같은 여름엔 입맛도 없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안 먹는다던데 하셨죠. 대신 고단백 식단으로 시원하게 도시락 구성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건넨 말이 시작이었어요. 그 말에 남편은 귀가 번쩍 뜨인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물론 잘 되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 가족에게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버려놓은 일들 때문에 갚아야 할 돈이 워낙 많았거든요. 이번 매출이면 빚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남편은 말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카드값, 임대료, 밀린 납품대금까지. 번 돈은 도착도 하기 전에 사라졌고 통장에 남은 건 늘 0에 가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건 모든 걸 무너뜨릴 만한 사건이었어요. 남편이 하던 도시락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름철 고단백 다이어트 도시락이 생각보다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매출이 늘어났고 사람들 입소문까지 나기 시작했죠. 저도 그제야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 이제라도 자리 잡으면 다행이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문제가 터졌어요. 바로 가게 건물주 때문이었죠. 아니, 이제 계약 얼마 안 남았지? 슬슬 준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무슨 장사요? 재계약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주머니, 우리 장사 잘 된다고 쫓아내는 거 아니죠? 내가 장사 좀 해보려고. 자리 좀 비워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건물주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고 법적으로도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억울하다며 소송 얘기까지 꺼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본인이 가게 이름까지 알려놨는데 이제 와서 그걸 뺏겠다는 게 갑질 아니냐고 난리를 쳤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월세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던 건물주였고 계약은 명백히 만료된 상태였죠.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제 막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자리를 잃게 되었다며 다급해졌어요. 아이씨,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건데 자리 잡으려면 빨리 옮겨야 해.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놓친다고. 그런데 문제는 당장 옮길 수 있는 가게 자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근처에는 그 흔한 월세 자리조차 없었고 그나마 눈에 띄는 건 딱 하나였죠. 오래된 2층짜리 경매 건물 하나. 남편은 그 건물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건물이 낡긴 했는데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요.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건물을 보러 갔어요. 엄마는 건물 외벽을 한번 쓰다듬더니 한숨부터 쉬셨어요. 장서방, 이 건물은 진짜 아니다. 외벽에 금도 가고 배관도 낡았고 리모델링을 싹 해야 할 거야. 그 돈이면 그냥 새 건물 월세 자리 구하는 게 낫겠다. 샐러드랑 샌드위치 메뉴도 늘리고 2층은 감성 카페처럼 꾸며볼 거예요. 진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모님, 이번엔 진짜예요. 아휴, 알았다. 내가 가진 건물 담보로 대출 받아줄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내 손 빌리지 마.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해서 경매는 우리 손에 들어왔고 남편과 저는 리모델링 비용을 아끼기 위해 둘이서 할 수 있는 건 직접 했어요. 벽지를 바르고 페인트 칠을 하고 가구도 중고로 맞췄어요. 최종적으로 2억을 들여 대공사를 마쳤고 건물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예쁜 조명과 간판, 넓은 테라스까지 솔직히 말해 완공된 건물을 처음 본 날 저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얼마나 시간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건물이었는지 우리 가족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소박하게 완공식을 열었어요.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고
막걸리 한 병씩 들고 앞으로도 잘 되자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게 봉투 2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아니 언제 나 몰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선물이야? 작은 봉투를 먼저 열어봤어요. 안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려 1,000만 원이라니. 그동안 저한테 고생했다고 주는 선물 같은 것인가 싶었어요. 저는 바로 기대감에 큰 봉투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경직이 된 얼굴로 가만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왠지 모를 긴장감이 맴도는 사이 큰 봉투를 열었더니 그 안에서 상상을 초월할 서류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혼 서류?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게 맞아?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눈앞에 놓인 봉투 2개, 작은 봉투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고 큰 봉투에는 이혼 서류가 담겨 있었죠.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지만 남편은 이 서류들과 1,000만 원이라는 수표를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획했었던 것인지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있는 1,000만 원 그거 위자료야?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같았죠. 1,000만 원을 쥐어주고 이혼을 하자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뭐야? 너 지금 나한테 고작 1,000만 원 주고 이혼을 하자는 거야? 요즘 불경기잖아. 위자료도 아껴야지. 나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면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1,0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당신에게는 고작 1,000만 원이었다는 거야?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지? 내가 고작 1,000만 원 받고 당신이랑 이혼할 사람으로 보여? 솔직히 말해보자. 당신이 내 가게에 도대체 뭘 도와준 게 있는데? 내가 도시락 서브 아이템 고르고 메뉴도 내가 만들고 배달도 돌리고 다 했잖아. 당신이 없었어도 똑같이 흥했어. 그 말이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 도시락 아이템, 그거 우리 엄마가 준 아이디어였잖아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옮기겠다고, 경매로 낡은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했을 때 누가 도와줬죠? 우리 엄마였어요. 엄마가 본인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고 저는 2손 걷고 함께 리모델링을 했어요. 타일 붙이고 콘센트 교체하고 가구 하나하나 옮기며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 건물 우리 친정 돈으로 올린 거야. 당신 돈 한 푼 안 들어갔어. 투자 받은 거지 그게 뭐 어때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갚을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어. 뭐? 갚을 생각 정도는 하고 있다고? 야, 사람이 그게 할 말이니? 이혼하고 나면 양육비도 보내야 하잖아. 나도 부담되는 거 많다고. 솔직히 양육비도 의무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당신이랑 애 걱정돼서 보내주는 거라고. 이혼하고 나면 각자 인생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따지니. 내가 손해보는 장사할 순 없잖아.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건 남편이 퇴사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사업한다고 벌었던 일들이 몇 개였는지 저도 셀 수가 없어요. 커피숍, 온라인 쇼핑몰, 이상한 마케팅, 새벽 배송, 스마트폰 액세서리, 도시락 가게까지 그 모든 실패를 제가 다 떠안았어요. 생활비는 물론이고 아기 기저귀 하나까지 친정에서 보태가며 버텼어요. 엄마는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건물 월세까지 저에게 쥐어주며 말했어요. 제 가정 지켜야 하니까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준다고 하셨었던 거죠.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는데 남편은 자신 이름으로 건물이 완공되자마자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내밀며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까지 제가 이 사람 옆에서 뭘 했는지를 다 지웠다는 듯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결국 당신은 아무 도움도 안 됐다였어요. 저는 이 사람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아이를 키우고 생활비를 벌고 장사가 안 될 땐 홍보 문구도 제가 써줬고 포장 디자인도 제가 했어요. 한겨울에 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시간 위에 덜컥 이혼서를 올려놓은 셈인 거죠.
이제 잘 나가게 됐으니 당신은 그만 비켜달라. 그게 이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봉투를 접었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도 이혼 서류도 그대로 남편 앞에 밀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내 방식대로 해볼게. 너무 걱정 마. 이왕 쓴 돈 하나도 아깝지 않게 만들어줄 테니까. 도장 찍어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어이구, 당신 생각보다 쿨한 사람이었네. 그래, 나는 당신이 이렇게 현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거라고 믿고 있었어. 저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람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왔고 남편이 서운해할까 싶어서 조용히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던 모든 서류들을 꺼내는 날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죠. 전 조용히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사인을 했어요. 당연히 위자료도 아껴야지. 당신 말대로 요즘 불경기잖아. 그런데 말이야. 이제 넌 개털될 텐데 그런 위자료는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 아이, 지금 건물주가 된 나를 걱정하는 거야. 너야말로 불경기인데 조심해라. 저가 건물도 안 보잡아서 내 건물 마련해준 건 내가 평생 감사하게 생각할게. 그래, 멋대로 생각해. 이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남편은 다음 날 곧장 짐을 챙겼어요. 같이 있는 것도 이제 불편하지 않겠냐. 이혼할 사이인데 같은 공간에 있는 건 본인도 좀 그렇다고 말을 하더니 시댁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배은망덕한 인간이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료들을 꺼냈어요. 그 자료들은 남편이 실수라도 할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사해뒀던 것들이었어요. 계약서 사본, 계좌 입출금 내역, 공동재산 관련 문서들, 문자 캡처, 음성 녹취 파일까지 모든 걸 정리해 놓았던 저 자신에게 그날 밤만큼은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저는 피해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정당한 몫을 돌려받고 싶었고 엄마가 희생해서 도와줬던 그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한 군데를 찾아갔어요. 엄마와 같은 계를 하던 분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그마한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였어요. 제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이혼 소송도 하고 건물도 찾아오고 싶다고 말을 하자 젊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받아 조용히 문서를 훑어보다가 어느 순간 눈썹을 한번 찌푸렸어요. 건물 명의는 전부 남편 단독이네요. 그리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건축 인허가 신청 직전에 남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됐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건물 설계서에 들어간 초기 자금 그리고 인테리어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입금 계좌 내역을 보면 전부 의뢰인 어머님 명의 그리고 일부는 의뢰인 본인 통장에서 나가네요.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명확하다는 뜻인 거죠. 예, 건물은 남편 명의일지 몰라도 자금 흐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기여도 100% 주장도 가능해요. 게다가 이 정도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할 수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내려앉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싸워야 할 이유가 생긴 피해자였고 그리고 반드시 되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잃었던 시간들, 속았던 마음들, 짓밟혔던 자존심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는 출발점이 바로 이 서류 뭉치 하나였어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주먹을 꽉 쥐고 있자 변호사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앞으로는 모든 걸 본인에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잃은 것만큼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말이 비장하게 들렸습니다. 잃어버린 건 고작 돈뿐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인생도 되찾아야 할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변호사님, 서류에 다른 문제는 없죠?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말인데요. 여기 설계도 뒤편에 붙어있는 계약 메모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었던 건데 시행자 서명이 남편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걸 뒷받침하는 위임장도 없고 인감 첨부도 없네요. 그런데도 허가가 나버린 거면 불법 소지가 꽤 있습니다.
불법이요? 아니, 전혀 문제 없다고 남편이 전부 처리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가압류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전 조치로 가압류 신청을 넣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편은 당분간 매매나 임대 수익을 건드릴 수 없고 법원 허가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찌릿하게 저려왔어요. 이런 문제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충격이 컸어요. 저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달라고 변호사님의 두 손을 붙잡고 부탁을 드렸죠. 자료도 전부 준비가 되어 있겠다. 저에게는 더 기다릴 여유도 없었어요. 변호사님도 사건이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처리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렇게 가압류 신청은 빠르게 접수되었고 법무팀은 등기소, 시청 건축과 금융기관, 시공사까지 모든 곳에 자료를 보내며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 과정에서 저도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의뢰님, 대박 사건이요. 남편분이 처음 공사비를 인출한 계좌 있죠? 그거요, 법인 계좌가 아니었어요. 네? 그럴 리가요. 세금 처리한다고 사업자 통장에서 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개인 계좌였더라고요. 그것도 설계비와 감리비도 다 현금 지급으로 처리했고요. 어머, 그럼 그 모든 자금 흐름이 완전히 사적인 거였던 건가요? 어디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불려진 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투명한 사업체가 아니라 그냥 개인 명의로 사적으로 돈을 굴린 셈이죠. 이 정도면 불법 시공, 명의위장, 자금 은닉까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드디어 제가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거니까요. 저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남편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무기를 마련했고 며칠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이거 뭐야? 건물에 가압류가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 이거 너지? 너 이씨 뭐 한 거야? 아, 그거? 그래, 나 맞아. 우리 돈으로 지은 건물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조치였지? 내가 뭐 못할 짓 한 건 아니잖아. 뭐? 뭔 소리야? 건물 명의는 내 거야.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명의는 네 거지. 근데 그 명의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야, 설계비, 감리비, 자재비 다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데 계약서에 누구 인감이 찍혔는지 너 기억 안 나니? 이 돌대가리 새끼.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설계 변경 동의서도 갖고 있더라. 내 이름으로 기획서도 있고 세금 납부 내역도 감리비 현금 영수증도 이거 다 증거로 준비해뒀어. 아이씨,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만 변호사 쓸 수 있냐? 나도 있어. 그리고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죠. 법 앞에서 과연 누가 이길 수 있나 말이죠. 그동안 저는 너무 조심스럽게 살아왔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무너질까, 아이에게 상처가 갈까, 가정을 잃을까 싶어 수많은 말들을 삼켜왔고 밤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것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위한 싸움을 할 차례예요. 그리고 그 싸움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멀리 돌아왔더라도 저는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제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가압류 조치는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되었어요. 건물 전체에 대해 보전 조치가 들어갔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만큼 모든 게 현실감 없이 흘러갔죠. 그리고 그날부터 건물은 사실상 거래 불가 상태가 되었어요. 어떤 계약도 임대도 담보도 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2층 공간은 감성 카페로 꾸미려고. 요즘 유행이잖아. 다이어트 도시락 사러 온 고객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으면 좋잖아. 근데 내가 직접 카페까지 운영하기엔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누구한테든 임대를 놓아서 맡기려고 해. 그렇게 시작된 제3자와의 계약도 결국 무산됐어요.
가압류 조치로 인해 임대 계약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당연히 상대 측에 위약금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죠. 남편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 즈음 법원에 접수된 재산 분할 및 건물 소유권 확인 소송의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제 손에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증거 목록만 해도 수십 장에 달했어요. 건물 자금의 100%가 나와 엄마의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 공사 기획 단계부터 인허가 신청, 감리비 지급, 시공사와의 통화 녹취까지. 게다가 건물 명의가 남편 앞으로 등기된 경위에 분명한 불법성이 있었고 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도 고스란히 확보돼 있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매일같이 두 손을 맞잡고 기도했어요. 하늘이 알고 있다면 이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기여도가 명백하다는 판단이었고 결과는 눈물겨울 정도로 통쾌했어요.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해당 건물에 대해 실질적 자금을 전액 제공하였고 건축 시행과 설계 변경, 인허가 처리에 전면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며 해당 건물의 실질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됨을 명백히 판단합니다. 얼마나 숨을 죽이고 들었는지 몰라요. 엄마와 함께 맞잡은 손은 달달 떨리고 있었고 우리 엄마 입에서는 제발 하느님, 천지신명님, 부처님 하면서 온갖 신의 이름이 다 나왔죠. 저 역시 어디든지 기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발 하늘이 있다면 저희의 편을 들어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또한 피고는 원고의 명의나 서명 없이 단독으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시행자 위임장 없이 서명을 강행한 점, 인감 누락에 따른 명백한 절차 위반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조항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조항에 근거하여 소유권 이전을 명하며 더불어 위임장 조작 및 사문서 위조 소지는 형사고발 대상임을 권고합니다. 순간 재판장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그토록 오랜 시간,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부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벅찼어요. 피고는 해당 건물의 명의상 점유를 통해 얻은 임대 수익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며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한 소송 비용 일체 역시 피고의 부담으로 정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듯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곧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어요. 이럴 수는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중얼중얼거리는 남편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해야 할 말은 명확했어요. 이건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이었죠. 엄마는 그제서야 제 손을 꼭 잡고 흐느꼈어요. 아이고, 이제야 됐구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그날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했던 날들, 무시당하고 지워졌던 시간들이 스르르 흘러내렸어요.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라고 자랑하던 건물은 하루아침에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고 명의만 남은 채 모든 법적 권리는 저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야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이유,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요. 건물은 결국 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믿기지 않을 만큼 복잡하고 긴 여정이었지만 끝내 이긴 건 저였죠. 며칠 뒤 남편은 등기 이전 청구를 거부하겠다고 항소장을 들이밀었지만 법원은 항소심 개시 전이던 그 시점에서 가압류 상태에 있던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 가능 판결을 내렸고 결국 등기소는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처리를 마쳤어요.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이건 무효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법원은 냉정했어요. 등기부에 명시된 기여도와 자금 흐름이 명백한 이상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결론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마지막 한 수까지도 제게 들키지 않고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던 거구나. 그가 노렸던 추가 대출 역시 무산됐고 담보 설정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모두 끊겼어요. 게다가 더 큰일이 남아 있었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공사 자금 횡령과 명의 위장, 허위 설계비 처리 등 각종 비리 혐의가 정리되어 검찰로 이첩됐고 남편은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되었어요. 전 남편은 검찰 조사 끝에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법정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재판부는 공사비 중 일부가 개인 용도로 빠져나간 사실, 감리비와 설계비 현금 지급 내역의 이중장부 정황, 그리고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공사비가 입금된 점 등을 모두 고려했어요. 결국 횡령죄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내려졌어요. 형이 확정된 이후 남편은 보호관찰을 받으며 벌금 3,500만 원까지 물었고 제게 지급해야 할 임대 수익 전액과 변호사 비용도 전부 갚아야 했어요. 어찌 보면 그가 1,000만 원으로 저를 떼어내려다 이 모든 값을 치르게 된 셈이죠. 이혼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됐어요. 어차피 상대가 유책 배우자였고 건물 자금 대부분을 제가 댄 데다 재산 분할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시간을 끌지 않았죠. 이혼 이후 시댁에서는 염치도 없이 연락을 해왔어요. 아이고 얘 그래도 가족이었는데 임대 수익이라도 나눠 갖자. 그 건물 솔직히 우리 아들도 지분이 있지 않니? 가족이요? 저는 그딴 가족 법적으로 끊었어요. 아이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분이 있었으면 그 건물이 어떻게 오롯이 제 이름으로 넘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정리되었어요. 지금은 아이와 단둘이 조용히 살고 있어요. 낮에는 아이 어린이집 보내놓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엔 아이랑 저녁밥을 챙겨 먹고 산책을 나가요. 한때는 그 건물이 저를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 인생을 다시 세워준 기둥이 되었어요. 남편은 요즘에도 꾸역꾸역 양육비는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달력에 체크해두고 있어요. 하루라도 밀리면 바로 청구 소송 들어갈 거예요. 다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복수는 화려하거나 시끄럽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법대로 그리고 단단하게 진행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긴 복수의 시간 끝에 정말 평온해졌어요. 웃음도 잠도 되찾았고요. 앞으로는 정말 저만 생각하며 살아볼 겁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